그 순간 박준혁의 손목에서 빛나는 시계가 보였습니다. 은색 케이스에 낡은 갈색 가죽끈이 달린 오래된 시계. 제 할아버지 유품이었던 바로 그 시계였어요. 32년 전 지수에게 맡긴 그 시계가 그 청년의 손목에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2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4월의 월요일 오전이었어요. 한빛건설 회장실 창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해외사업부 확장을 위한 경력직 면접이 있었거든요. 서류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가 5명이었는데 그중 1명의 이력서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박준혁 32세 1993년생.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2년 전 제가 작은 아기를 품에 안았던 그 애가 바로 1993년이었거든요. 이름도 성도 물론 다르지만 나이만큼은 정확히 일치했어요. 저는 오른손으로 손목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가슴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인사팀 김 전무가 면접장 준비가 끝났다고 연락해 왔어요. 저는 평소처럼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죠. 하지만 회장실을 나서는 제 다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면접장엔 이미 다른 임원 3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모두 일어나 인사를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맨 끝자리였습니다. 면접에서 제 역할은 최종 관문이거든요. 지원자들의 답변을 듣고 마지막에 한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게 전부예요. 첫 번째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죠. 경력도 화려하고 답변도 무난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지원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엔 계속 그 이름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32세. 4번째 순서가 되었을 때였어요. 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순간 저는 볼펜을 놓쳐버렸어요.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면접장에 울려 퍼졌죠. 옆에 앉은 김 전무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볼펜을 주우며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박준혁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안녕하십니까? 박준혁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죠.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32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지수. 제가 사랑했던 여자의 얼굴이 박준혁의 눈빛에서 보였거든요. 특히 눈매가 너무 닮았어요. 똑같이 큰 눈에 진실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전무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박 건축가님, 대한건설에서 5년 근무하셨는데 왜 이직을 결심하셨습니까? 준혁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 경험을 더 쌓고 싶었습니다. 한빛건설이 최근 동남아 시장에서 보여주신 성과가 인상 깊었고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 지수도 생각할 때 똑같이 했거든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도 설계 도면을 보다가도 지수는 늘 그렇게 고개를 기울이곤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다른 임원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밀라노에서 공부하셨다고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밀라노 공대에서 건축설계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유럽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직접 보면서 많이 배웠죠. 저희가 짓는 건물은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 담기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삶이 담기는 그릇.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건 32년 전 제가 지수와 나눴던 대화 그대로였거든요. 우리 둘은 밤새 캠퍼스 벤치에 앉아
건축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건물은 예술 작품이 아니라 삶의 그릇이어야 한다고요. 면접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준혁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했어요. 그의 포트폴리오를 보니 유럽 공모전 수상 경력도 있었고 대한건설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들도 상당히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실력이 출중한 건축가였죠. 하지만 저는 그의 실력보다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말할 때마다 미세하게 움직이는 눈빛, 생각에 잠길 때 나타나는 표정, 손을 움직이는 방식까지 모든 게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게 아니라 그리웠어요. 그때 준혁이 팔을 책상 위에 올리는 순간 제 시선이 그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거든요. 시계였어요.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보려 했지만 곧 팔을 내리는 바람에 확인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모두 질문을 끝냈거든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박 건축관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떨리는 것 같아 일부러 더 낮게 깔았죠. 건축가로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기억입니다. 건물은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짓더라도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품어야 하죠. 그래야 진짜 사람을 위한 공간이 됩니다. 저는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억지로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준혁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면접이 끝나고 준혁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김 전무가 말했어요. 회장님, 저 친구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실력도 있고 인성도 좋아 보이고요.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분들 의견은요? 다들 긍정적이었어요. 경력도 화려하고 답변도 성실하다는 평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내일 발표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다들 나간 후 저는 혼자 면접장에 남았어요. 의자에 기대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박준혁 32세. 지수를 닮은 눈빛. 똑같은 버릇들. 그리고 손목에 시계.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제가 입양 보낼 때 시계도 함께 보냈지만 32년이나 지났는데 그게 남아있을 리 없잖아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저 청년이 내 아들이라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이 시계도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거였죠. 그리고 32년 전, 저는 똑같은 시계를 지수에게 맡겼습니다. 아이에게 꼭 전해달라고요. 아빠가 있었다는 걸 알려달라고요. 내일 합격자를 발표하면 준혁은 우리 회사 직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더 자주 볼 수 있겠죠. 그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시계가 정말 제 시계인지 아니면 그냥 비슷하게 생긴 다른 시계인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들이 봄볕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32년 전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제가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중한 건 다 잃어버리고 올라온 거죠. 지수. 그리고 우리 아들. 만약 박준혁이 정말 제 아들이라면 이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32년 만에 다시 만난 기회. 하지만 두렵기도 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그냥 제가 너무 그리워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라면?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2년 전 지수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죠. 사진 속 지수는 웃고 있었어요. 배가 불러온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저는 속삭였어요. 지수야, 이게 정말 우리 아들일까? 내가 미쳐가는 걸까? 아니면 내가 보내준 기적일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랑 흔들었을 뿐이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서재로 가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32년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여는 순간 과거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맨 위에 있던 건 사진이었습니다. 1992년 가을, 대학 캠퍼스 은행나무 아래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지수가 제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고 있었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한지수. 제가 25에 만난 여자였어요. 서울대 건축학과 동기였죠. 지수는 대형 무역회사 회장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저는 광부 집안 아들로 장학금으로 겨우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벽을 느꼈어요. 하지만 사랑은 그런 벽을 무시하더라고요. 1988년 봄, 도서관에서 처음 말을 걸었어요. 지수가 설계 과제로 고민하고 있길래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지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네, 좀 막혔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밤새 캠퍼스 벤치에 앉아 건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수는 말했어요. 건물은 예술이 아니라 삶의 그릇이어야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추억을 만들고 기억을 쌓는 공간이어야 한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우리는 언젠가 함께 그런 건물을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992년 겨울 지수가 임신 사실을 알려왔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지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재민아, 우리 아기가 생겼어. 저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결혼하자. 하지만 양가 부모님들은 달랐어요. 지수 아버님은 격노하셨죠. 가난한 집 아들과 결혼하다니 우리 집안 망신이다. 제 부모님도 미안해 하셨어요. 우리가 가난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저는 아니라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93년 3월 지수가 아들을 낳았어요. 병원에 달려갔을 때 지수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죠. 재민아, 우리 아들이야. 정말 우리 아들.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어요. 너무 작고 따뜻했습니다. 아기는 눈을 감고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죠. 오른쪽 귓불 뒤에 작은 자국이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받은 수술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자국까지도 사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들의 일부니까요. 이름은 준혁이라고 지었습니다. 준수하고 빛난다는 뜻이었죠. 지수가 지은 이름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준혁이. 우리 아들 준혁이.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어요. 지수 부모님이 병원으로 찾아오셨거든요. 차가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아이는 입양 보낸다. 지수는 미국으로 유학 보낼 거다. 지수는 울면서 반대했어요. 아버지 제발요. 제 아들이에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수는 부모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난한 대학생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병원 복도에서 지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수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재민아, 미안해. 내가 더 강했어야 하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지수야. 내가 무능해서 그래. 입양 서류 앞에서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 아버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서명하지 않으면 아이를 강제로 빼앗겠다. 저는 결국 서명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재민이라고 썼습니다. 서명하면서 지수에게 부탁했어요. 이것만은 꼭 아이에게 전해줘. 제가 건넨 건 시계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은색 케이스에 갈색 가죽끈이 달린 기계식 시계였죠. 뒷면에는 제가 직접 각인을 새겼어요. 영원히 마이너스 재민이라고요. 아이가 자라서 이 시계를 보면
아빠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게요. 지수는 시계를 받으며 울었습니다. 꼭 전해줄게, 재민아. 우리 아들한테 꼭. 그게 지수와 나눈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1995년 봄 지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지만 지수 부모님이 막으셨어요. 내가 우리 딸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나가라. 저는 멀리서 지수의 영정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지수는 웃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어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요. 지수만 사랑하겠다고요. 그리고 성공해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도 지키지 못한 그 무력함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이 흘렀어요. 저는 한빛건설을 세웠고 중견기업으로 키웠습니다. 돈도 생겼고 권력도 생겼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꿈을 꿨거든요. 지수가 나타나서 묻는 꿈이었어요. 재민아, 우리 아들은 어디 있어? 잘 크고 있을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지수야. 미안해. 하지만 어제 면접장에서 박준혁을 봤을 때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하늘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건 아닐까요? 32년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속삭였어요. 지수야, 내일 준혁을 합격시킬 거야. 그리고 확인해 볼게. 저 청년이 정말 우리 아들인지. 만약 맞다면 이번엔 지켜낼게. 창밖으로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설렜습니다. 두렵기도 했고요. 오늘 합격자를 발표하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예요.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이요. 2주가 흘렀습니다. 박준혁은 최종 합격했고 4월 중순부터 한빛건설 해외사업부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핑계를 대고 자주 설계실에 들렀습니다. 현장 점검이라는 명목으로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준혁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준혁은 업무에 굉장히 성실했어요. 새벽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와서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회의에서는 항상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어요. 동료들도 점점 준혁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혹시 이 청년이 정말 내 아들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32년이나 모르고 산 거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동남아 프로젝트 관련 회의가 있었는데 준혁이 발표를 맡았습니다. 저도 최종 보고를 듣기 위해 참석했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다른 임원들과 팀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베트남 도시재생 프로젝트 설계안이 떴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감탄했어요. 현지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기능을 잘 접목시킨 설계였거든요. 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억의 보존입니다. 오래된 건물을 허물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새로운 공간과 연결하는 거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건축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기억의 보존, 과거와 현재의 공존. 그건 32년 전 제가 지수와 꿈꾸던 건축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었죠. 건축은 지우는 게 아니라 있는 거라고요. 발표가 계속되었습니다. 준혁은 자신감 있게 설명했어요. 중간중간 질문이 나왔지만 모두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준혁이 화면을 가리키며 팔을 뻗는 순간 제 심장이 멈췄어요. 그의 손목에 시계가 보였거든요. 은색 케이스의 낡은 갈색 가죽끈,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 시계를 응시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크기, 모양, 케이스의 디자인까지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그 시계와 똑같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어요.
다른 임원들이 질문하고 의견을 나눴지만 저는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준혁의 손목만 보고 있었어요. 시계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안 된다는 듯이요. 회의가 마무리될 때쯤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 건축가님, 잠깐만 남아 계실 수 있겠습니까? 추가로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준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물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 회의실엔 저와 준혁만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준혁 옆으로 갔습니다. 프로젝트 정말 잘 준비하셨네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감정을 숨기려고 애쓰고 있었거든요. 준혁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건축가님, 그 시계 참 독특하네요.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제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제 손목 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준혁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이거요? 어머니가 17살 생일 때 주셨어요. 돌아가신 분의 유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물건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품.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시계 뒷면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빈티지 시계를 좋아해서요. 제작 연도가 궁금하네요. 준혁은 아무런 의심 없이 시계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제게 보여줬어요. 뒷면엔 무언가 새겨져 있었죠. 제 눈이 그 글자에 고정되었습니다. 영원히 마이너스 재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가 32년 전 직접 새긴 그 각인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히 똑같았어요. 심지어 각인의 깊이, 글씨체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죠.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이 재민이라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어머니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냥 소중한 분의 유품이라고만요. 저도 누군지 궁금하긴 한데 이제 물어볼 수도 없고요. 저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준혁은 제 아들이 맞았어요. 32년 전 제가 지수에게 맡긴 시계,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던 시계. 그 시계가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를 차고 있는 이 청년이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저는 시계를 준혁이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귀한 물건이네요. 잘 간직하세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준혁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네, 회장님. 평생 간직할 겁니다. 준혁이가 회의실을 나간 후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2년 만에 찾았어요. 제 아들을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준혁이는 양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자란 것 같았어요. 제가 나타나서 그 행복을 흔들어도 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개어 있었죠. 지수, 우리 아들을 찾았어. 정말 찾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손목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준혁은 아마 설계실로 돌아가서 다시 일하고 있겠죠. 자기 아버지가 바로 옆 건물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자. 준혁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32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뭐 대수겠어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목소리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여기 있어. 32년 동안 널 찾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찾았어. 절대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실로 돌아가는 폭도는 길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발걸음은 전보다 가벼웠습니다.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32년 만에 다시 찾은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요. 5월 초 서울시가 대형 도심 재생 프로젝트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강북 지역 낙후된 주거 지역을 현대적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였죠. 규모가 크고 사회적 의미도 있어서 건설업계에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한빛건설도 당연히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무가 저를 찾아왔어요. 회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꼭 따내야 합니다. 회사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준비 잘 부탁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대한건설도 입찰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준혁의 전 직장이었죠. 더 놀라운 건 대한건설의 설계안을 준혁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준혁이 한빛건설로 이직하기 전에 이미 작업을 시작했었던 거죠. 김 전무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박 건축가한테 대한건설 설계 정보를 얻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쟁에서 이기려며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그런 비윤리적인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준혁의 설계와 겨뤄야 한다니요. 아들의 작품과 경쟁해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이겨도 미안하고 쳐도 속상한 거죠. 저는 준혁을 따로 불렀어요. 준혁 씨, 이번 서울시 프로젝트 설계를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준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사실 그 프로젝트 설계안은 제가 대한건설에 있을 때 시작한 겁니다. 지금 그쪽에서 제 설계를 쓰고 있고요. 저는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새로운 설계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전 설계와는 전혀 다른 접근으로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단, 대한건설 설계 정보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직한 아들이었습니다. 준혁은 밤낮으로 새로운 설계안을 만들었어요. 대한건설 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죠. 커뮤니티 중심의 설계였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패턴을 분석하고 그들의 기억을 담을 수 있는 공간 배치였어요. 저는 준혁의 설계안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젊지만 깊이가 있었어요. 단순히 멋진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담아내려는 철학이 보였죠.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 맞아요. 피는 못 속이는 거죠. 준혁의 생모인 지수도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부인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32년 전 밤새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죠. 건축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고요. 입찰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발표가 진행되었어요. 한빛건설, 대한건설 포함해서 총 5개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저도 참석했고 준혁도 발표자로 나섰죠. 대한건설이 먼저 발표했어요. 준혁의 설계안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설계도를 보는 순간 저는 감탄했어요. 역시 뛰어났습니다. 기존 건물의 구조를 최대한 살리면서 새로운 기능을 더하는 방식이었죠. 비용도 효율적이었고요.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들의 실력이 이 정도구나. 다음은 한빛건설 차례였어요. 준혁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지켜봤어요. 준혁은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함께 사는 삶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화면에 설계안이 떴어요. 중앙에 큰 커뮤니티 공간, 주변에 세대별 맞춤 주거 공간, 옥상엔 공동 텃밭까지 사람 냄새가 나는 설계였습니다. 준혁은 계속 설명했어요. 여기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50년 이상 이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그분들의 기억과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더 나은 환경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질문이 이어졌고 준혁은 하나하나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걱정도 되었죠. 너무 잘해서요. 발표가 끝나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건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어요. 준혁의 첫 번째 설계안이 이긴 거죠. 한빛건설은 2위였습니다. 김 전무는 화가 났어요. 박 건축가가 대한건설 정보를 우리한테 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무님, 그런 말씀은 다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했습니다. 사실 저는 속으로 기뻤어요. 아들의 설계가 이겼으니까요. 제가 진 게 아니라 아들이 이긴 겁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죠. 사업가로서는 패배했지만 아버지로서는 승리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준혁을 불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좋은 설계안이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회사에 도움이 되지 못했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준혁 씨는 최선을 다했어요. 오히려 준혁 씨가 과거에 만든 설계가 이긴 거니까 그것도 실력이죠. 준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신 겁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기회에 이기면 되죠. 그리고 솔직히 당신 설계안이 더 좋았어요. 준혁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청년을 아들이라고 말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준혁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준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계속 좋은 작품 만드세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준혁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아들이 자신의 실력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제가 물려줄 수 있는 건 돈과 권력이 아니라 정직함과 실력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은 이미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5월 중순 준혁의 표정이 어두워진 게 느껴졌어요. 평소엔 밝고 활기찼는데 며칠째 무언가 고민하는 것 같았죠. 설계실을 지나가다 보면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저는 우연을 가장해서 구내식당에서 준혁 옆에 앉았습니다. 준혁은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점심 같이 먹읍시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괜찮습니까? 준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야기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비밀 보장하죠.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머니 기일이 다가와서요.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양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라는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네, 어머니는 저한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양아버지도 돌아가셨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더 물어봤어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준혁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10살 때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가 혼자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식당을 하셨어요. 작은 분식집이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죠. 제가 유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어머니는 반대 안 하시고 돈을 마련해 주셨어요. 빚을 내서라도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양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셨어요. 준혁을 그렇게 키워주셨으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특히 요즘 더 그래요. 사실 며칠 전에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했거든요. 제 이름으로 된 편지였어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요? 준혁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내 봉투에. 준혁이가 30이 되면 읽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열어봤죠. 저는 숨을 참았어요.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준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입양하라는 걸 밝히셨어요. 저는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처음 알았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놓을 뻔했죠. 준혁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친어머니가 절 낳고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대요. 교통사고였다고요. 그래서 친할머니께서 입양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지수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준혁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진실을 말하면 준혁이 친아버지를 찾으려 할 테니까요. 준혁이 계속 말했어요. 편지에는 이 시계 이야기도 있었어요. 자신의 손목시계를 가리키며 어머니가 쓰시길. 이 시계는 제 친아버지 유품이라고 했어요. 친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정직한 사람이었대요. 저를 사랑했지만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입양을 보냈다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뻔했어요. 저는 재빨리 물을 마시며 감정을 숨겼습니다. 준혁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시계 뒷면에 재민이라는 이름이 어머니 편지에는 없었어요. 어머니도 친아버지 이름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아버지를 찾아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찾고 싶지 않아요. 32년 동안 저를 찾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아마 새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제가 나타나면 불편하시겠죠.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준혁아. 아빠는 매일 너를 찾았어. 32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았어.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은 어머니예요. 그분이 제 진짜 어머니죠. 친부모는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시계를 소중히 간직하면서 살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말했어요. 준혁 씨는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양어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서요. 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점심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혁은 먼저 인사하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식당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5월의 봄비였죠. 준혁은 친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32년 동안 찾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준혁을 찾을 수 없었어요. 지수 부모님이 입양처를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무력한 대학생이었고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지금 준혁에게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32년 전 이야기를 들으면 준혁은 저를 이해해줄까요? 아니면 더 큰 상처를 받을까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말해야 할까, 계속 숨겨야 할까? 준혁은 이미 양어머니를 진짜 어머니로 여기고 있었어요. 친부모는 낯선 사람이라고 했죠. 제가 나타나면 그의 평화로운 삶을 흔들게 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비밀을 계속 간직하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매일 아들을 보면서도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요. 아버지로 대하지 못하는 거요. 저는 회장실로 돌아와 서랍에서 지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지수는 웃고 있었어요. 지수야,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혁에게 말해야 할까? 준혁은 날 아버지로 받아들일까?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6월 초의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서초동에 있는 한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32년 전 지수와 자주 가던 카페였죠.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지만 건물은 그대로였어요. 가끔 이렇게 찾아와서 추억에 잠기곤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박준혁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준혁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여기서 뵙다니 의외네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 준혁 씨, 이 근처 사십니까?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바로 옆 건물에 살아요. 이 카페 자주 오는데 회장님도 오시는 줄 몰랐네요. 저는 놀라움을 숨겼습니다. 준혁이 지수와 제가 살던 동네에 산다니요. 우연치고는 너무 묘했어요. 같이 앉으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준혁은 망설이다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주문을 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동네에 오래 사셨습니까? 준혁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2년 정도 됐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사 왔죠. 그전엔 안양에서 살았어요. 안양.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양부모님이 안양에 사셨구나.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이 동네로 이사 온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유품에서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거든요. 이 근처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은 눈치채지 못하고 말을 이었어요. 사진에 젊은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뒷면에 지수 1992년 가을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간직하고 계신 걸 보니 아마 제 친어머니인 것 같았어요. 지수의 사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동네로 왔어요. 친어머니의 흔적을 찾고 싶어서요. 물론 찾을 수 없었지만요. 32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친어머니를 알고 싶으십니까?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궁금하긴 한데 동시에 두렵기도 해요. 알아봤자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뭐가 달라지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분은 상관없어요. 32년 동안 저를 찾지 않으신 분이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준혁 씨,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 친아버지가 당신을 찾고 싶었지만 찾을 수 없었다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며? 준혁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 저는 말을 이었어요. 예를 들어 입양 과정에서 정보가 차단되었다거나 친할머니께서 일부러 숨기셨다거나요.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어머니 편지에는 친아버지가 가난해서 저를 키울 수 없었다고만 했거든요. 저는 그냥 그분이 새 인생을 사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만약 그분을 만난다면 뭐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준혁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원망도 하고 싶고 궁금하기도 하고요. 왜 저를 포기했는지, 한 번이라도 찾아보려 했는지.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준혁아, 아빠는 너를 포기한 게 아니야. 찾을 수 없었을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그때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미진아. 응, 지금 카페에 있어. 알았어, 조금 이따 보자. 전화를 끊고 준혁은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회장님, 죄송한데 먼저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약속이 있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준혁은 일어나며 말했어요. 회장님, 오늘 이야기 감사했어요. 개인적인 얘기까지 들어주셔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준혁이 나간 후 저는 혼자 카페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준혁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느 젊은 여성이 달려와서 준혁의 팔짱을 꼈습니다. 둘은 웃으며 함께 걸어갔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준혁에게는 자신의 삶이 있었습니다. 연인도 있고 친구도 있고 꿈도 있었죠. 제가 나타나서 그 모든 걸 흔들어도 될까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준혁도 친부모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는 걸요. 완전히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카페를 나와 주변을 걸었습니다. 32년 전 지수와 걷던 그 길이었어요. 캠퍼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은행나무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변했죠. 지수는 세상을 떠났고 저는 늙었고 우리 아들은 이름도 다른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32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은행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어요. 32년 전 이 자리에서 지수에게 프러포즈 했었죠.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자고요. 지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이 어제 같은데 이미 다른 세상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준혁에게 말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32년의 공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지수, 나한테 용기를 줘. 우리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요. 거부당하더라도 괜찮아. 그냥 아빠가 있었다는 걸, 32년 동안 너를 잊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심했어요. 다음 주에 준혁을 만나서 모든 걸 말하겠다고요. 32년의 비밀을 끝낼 때가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준혁을 만나기 위해 설계실로 향했습니다. 주말 내내 준비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떻게 시작할지, 뭐라고 말할지 수십 번 연습했죠. 하지만 설계실 문을 열기 직전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멈춰섰어요. 준혁아, 너 요즘 회장님이랑 자주 만나지? 선배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어요. 네, 가끔요. 왜요? 조심해. 회장님이 너한테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던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선배가 말했습니다. 혹시 회장님 친척이거나 그런 거 아니야? 준혁이 웃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입양아 출신인데요. 제 친척 중에 회장님 같은 분은 없어요. 입양아 출신.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준혁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해. 회장님이 평소엔 신입한테 그렇게 관심 안 가지시는데 준혁 너만 특별 대우하시잖아. 준혁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좀 부담스러워요. 왜 저한테 그러시는지 모르겠거든요. 혹시 뭘 기대하시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준혁은 제 관심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김 전무가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하세요. 박준혁 건축가 말인데요. 혹시 회장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박 건축가한테만 특별히 신경 쓰신다고요. 어떤 직원은 박 건축가가 회장님 친척 아니냐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단지 유능한 직원이라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김 전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석연찮았어요. 제 변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김 전무가 나간 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 행동이 너무 노골적이었나 봅니다. 준혁에게 부담을 주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의심을 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준혁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준혁은 정중하게 초대를 수락했어요. 조용한 한식당 개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술을 한 잔 마시고 말문을 열었어요. 준혁 씨, 제가 요즘 부담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준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돈다면서요? 제가 준혁 씨한테만 특별히 신경 쓴다고요. 준혁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건 그냥.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사실이니까요. 제가 준혁 씨한테 관심이 많은 게 맞아요. 준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돌려서 말했습니다. 준혁 씨를 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제가 젊었을 때 모습이요. 준혁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준혁 씨 혹시 친부모를 찾아볼 생각 없습니까? DNA 검사 같은 걸로요. 준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만약 친아버지가 준혁 씨를 찾고 있다면 어쩌겠어요? 준혁은 술을 한 잔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친부모에 대해 복잡한 감정이 있어요. 궁금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원망도 해요. 왜 저를 버렸냐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버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저는 32년간 친부모 없이 살았거든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친아버지가 준혁 씨 앞에 나타나서 사과한다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준혁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이유를 들어보고 싶어요. 왜 저를 찾지 않았는지, 왜 32년 동안 연락이 없었는지요. 만약 그 이유가 납득이 간다면 어쩌면 용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준혁 씨를 찾을 방법이 없었다며? 입양 정보가 차단되어 있었다며? 준혁은 고개를 기울이며 생각했어요. 그랬다면 덜 원망스럽겠죠. 하지만 여전히 서운할 것 같아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준혁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했네요. 준혁은 괜찮다며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준혁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했어요. 사실 요즘 이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준혁이 떠난 후 저는 차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기사님께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고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준혁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요. 섣불리 말했다가는 오히려 관계가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제 나이가 벌써 57이에요. 언제까지 아들 앞에서 낯선 사람 행세를 해야 할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지수 사진을 봤습니다. 저장해둔 유일한 사진이었죠. 지수야,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면 픽업한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을 뿐이죠.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7월 중순의 어느 토요일, 저는 준혁에게서 문자를 받았어요. 회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했어요.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준혁이 장소를 보내왔어요. 서초동 카페였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준혁이 이미 와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준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 편지 봉투, 그리고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어요. 지난주에 어머니 집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더 많은 유품들이요. 준혁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지수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제 숨이 멎었습니다. 준혁이 물었어요. 회장님, 혹시 이분들 아세요?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2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뒷면을 보세요. 사진을 뒤집으니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지수와 재민 1992년 가을 영원히 함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혹시 이 재민이라는 분이 회장님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들어 준혁을 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준혁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재민이 저예요. 준혁아. 아니, 준혁 씨. 미안합니다. 준혁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그럼 회장님이 제 친아버지신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32년 동안. 정말 미안해요. 준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2년간 쌓인 감정이 터져 나왔죠. 한참을 울고 나서 준혁이 물었어요.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32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봄의 이야기를요.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제가 지수를 만나고 임신하고 준혁을 낳은 이야기요. 그리고 지수 부모님이 강제로 입양을 보낸 이야기. 입양처를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 제가 아무런 권리도 없었던 이야기를요. 준혁은 조용히 들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수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성공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시는 무력하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아무리 성공해도 아들을 찾을 수 없었어요. 입양 기록이 봉인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4월 면접장에서 준혁 씨를 봤어요. 지수를 닮은 얼굴, 똑같은 버릇들. 그리고 그 시계.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시계를 준혁 씨가 차고 있는 걸 보는 순간 알았어요. 내 아들이라는 걸. 준혁이 물었습니다. 왜? 그때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두려웠어요. 32년간 아버지 노릇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거부할까봐. 준혁 씨 삶을 흔들까봐. 준혁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저도 솔직히 혼란스러워요. 회장님을 존경해왔는데 그분이 제 친아버지라니. 그리고 3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우리 사이에 너무 많은 공백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 공백을 한순간에 메울 수 없다는 것도요. 나는 준혁 씨를 키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역할은 양아버지께서 하셨죠. 나는 그냥 준혁 씨를 낳은 사람일 뿐이에요. 준혁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남긴 편지에 친아버지가 정직한 분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했다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저는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야. 너를 처음 안았을 때 너무 사랑스러웠어. 오른쪽 귓불 뒤에 작은 자국까지도. 준혁은 깜짝 놀라 자신의 귀를 만졌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봤어. 태어나자마자 받은 수술 흔적이라고 했지. 의사 선생님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고. 준혁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저를 보셨던 거네요. 기억하고 계셨던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32년 동안 매일 너를 생각했어. 준혁이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아들이라고 세상에 말씀하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나는 내 삶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 준혁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데요. 32년의 공백을 이해하는데요.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물론이야.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는 있을까요? 친어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회장님. 아니, 아버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제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호칭을 듣는 순간요.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편한 속도로. 준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32년을 메우는 일을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수에 대해서, 제 젊은 시절에 대해서, 준혁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요. 공백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준혁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 감사했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아직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색해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회장님이라고 불러도 돼. 중요한 건 호칭이 아니라 마음이니까. 준혁은 나가면서 뒤돌아봤어요. 다음 주에도 뵐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 혼자 남은 카페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32년 만에 아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죠. 이제 우리는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갈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어쩌면 멘토와 제자로 혹은 친구로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지수 사진을 봤습니다. 지수야, 우리 아들 찾았어.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 32년의 공백을 채우는 긴 여정의 시작이야. 지켜봐줘. 카페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32년 만에 저는 다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한 아버지로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혁과 저는 매주 토요일 그 카페에서 만나요. 지수 이야기를 나누고 준혁의 프로젝트를 보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커피를 마시죠. 준혁은 여전히 저를 회장님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가끔 실수로 아버지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뜁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32년의 공백은 하루아침에 메워지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걷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요. 가족이란 건 시간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이해, 그리고 함께하려는 의지로 만들어지는 거죠. 저와 준혁은 이제 그 가족을 천천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잃어버린 시간이 있나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찾는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어요. 32년이 걸려도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사연 제보도 환영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